자, 아까 뭐 법 얘기 잠깐 북한의 이제 법제화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잠깐 뭐 짚고 넘어가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최고인민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건데. 최고인민회의가 8일 날 열렸고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2시간 가까운 연설을 했어요. 이게 시정 연설인데 네. 그 중에 거의 한 40% 정도 앞부분이 이 주변 정세와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네. 일종의 어떤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거든요. 그런데 그 이날 그 회의에서 통과된 게 이제 북한의 지금 그 언론에 알려진 대로 핵무력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게요. 예. 이거 좀 뒤숭숭한 내용이 많아요. 핵 법제화를 해서 결국에는 핵폭이나 비핵화 없다고 이걸 선언한 셈이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이제 있는데. 북한이 자기네 핵과 바꿀 어떤 흥정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핵을 포기해서 경제 개선이라는 그런 어떤 그 경제는 이제는 바라지도 않고 백날, 천년, 백년 제재해봐라. 우리는 핵 포기 못한다. 이게 이제 시정연설 내용이고 그래서 핵무력법을 제정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대목만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이 법의 제3조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예요. 지휘 통제. 네. 핵무력을 누가 지휘 통제하느냐는 건데 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위에 복종한다.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지휘하는 유일한 존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국무위원장 1인에게 집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으면 이걸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죠. 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핵무력의 결정권을 가진 국무위원장을 보좌하는 핵무력 지휘 기구가 있다고. 그걸 보좌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국무위원장을 보좌하는데 문제는 말이야. 지금 저기 한미가 그 참수 작전이라고 하나. 참수 작전. 그 북한의 정권 지휘부 제거하는 작전이죠. 네, 들어봤습니다. 이런 작전으로 지휘부를 무력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이 3조 3항에 보면은 이럴 경우에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예요.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섭네. 저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지휘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게 뭐 그래가지고 이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니들이 해라. 누가? 아무래도 전략 로켓군 사령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면 알아서 이제 뭐 대응을 하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위협이 좀 더 구체화됐다. 그리고 협상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 동안에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고조되니까 이 핵의 그 방아쇠를 당기는 김정은 정권 지도부를 미리 참수해 버려야 이걸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고에 이제 쐐기를 박은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북한의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하는 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전략 로켓군 사령관이 있을 거고 여기가 이제 또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전술 부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북한의 핵탄두가 전술 무기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곳곳에 뿌려놓은 그 분산돼 있는 어떤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핵 대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투발 수단들이 이제 발사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어떤 존엄을 갖다가 위협하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핵을 발사할 테니까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의지는 확인이 됐어요. 의지는 근데 확인이 능력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래서 통신이 마비됐을 때 네. 위원장은 멀쩡하게 살아 있어. 그리고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컨대 통신이 마비됐다거나 네. 뭐 어떤 그 사정에 의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 못 하는데 이거를 지휘부가 공격받은 걸로 오인하고 예하 부대가 먼저 선제적 행동을 취하면 어떻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의 그 킬체인 전략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응책을 만든 거다. 우리 킬체인이 북이 발사할 조짐만 보여도 곧 원점을 타격해서 발사 못하게 제압해 버려라. 그렇죠. 선제 공격해 버려라. 이게 킬체인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 지휘부를 공격한다든가 우리의 전략 그 지점을 타격하면은 우리는 그런 조짐만 보여도 우리도 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조짐만 보여도 그러니까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는 신용만 해도 나는 때릴 거야. 이걸 남과 북이 공히 그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이 바로 북한판 킬체인이다. 북한판 킬체인이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상당히 지금 제가 무시무시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의 6조에 가면은 이걸 더 구체화해가지고 그럼 어떤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하냐? 이제 지휘 통제는 그렇다 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5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는데, 첫째, 자기네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사륙 무기의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협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래요. 협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근데 요즘 한미연합 훈련에서 북한에 대한 타격 연습하고 미국 핵무기 가져와서 공유하고 이 연습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 아니야. 그리고 16일 날 한미 확장 억제 협의체가 열리잖아. 거기에 맞아요. 윤석열 정부 얘기는 미국 핵무기 공유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실現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협박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거라고? 그렇죠.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가 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협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지휘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협박해도 그때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뭐 비판 논평이나 이런 거 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협박당했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항이 중요 전략 대상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뭐가 중요 전략 대상이야? 이것도 또 아리송한 거예요. 네 번째,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꼼꼼하게 써놨군요. 다섯 번째,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이런 경우에 쓰겠다. 그러니까 이 조항들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에 영향이 있어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걸 명기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략적인 모성을 일부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게, 즉 패를 까지 않는다는. 이렇게 함으로써 핵 보유국으로서 확고한 어떤 대남 우위를 달성하겠다. 이런 면이 이제 법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9번째 항에서 이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 그러니까 평시에도 꾸준히 핵무기를 고도화시킨다.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이 이제 임박한 겁니다. 이제 그 북한의 풍계리의 4번갱도가 거의 복구가 지금 현재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4번갱도가 아니라 3번갱도도 핵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정보 당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이제 준비는 거의 무르익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법을 일단 제정하고 김정은이 이제 비핵화에 대해 가지고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마당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라면 핵실험 가능성이 더더욱 커졌다. 이 점이 이제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가하는 압박입니다. 아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상시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부정적인 것이고
윤석열 정부도 물론 뭐 선제 타격 얘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렇게 통일부를 통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담대한 구상 얘기도 했고 뭐 이번 유엔 총회 가서 한다고 그러고 북한을 향해서 뭔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맨날 하나만 하는 소리에 하나만 하는 소리. 네. 자 우선 담대한 구상. 네, 담대한 구상.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게 전부 다 논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당장 만나자. 필요한 얘기부터 하자. 네. 이게 아니고 네. 그 저기 비핵화하면 또는 비핵화 의지를 니네가 보여주면 그때 가서 뭐 경제 지원, 인프라 지원, 의료 지원, 농업 지원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개소리 말라오 이러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얘기한 거 다 예상됐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은 항상 남한의 의제지 북한의 의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북한이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아, 지금까지. 예. 이게 왜냐하면 북한이 출신 성분을 따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남측에 헤어진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 사회 내에서 그 주민의 어떤 입지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남쪽 사람이야? 니네 원래 남쪽이 고향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런 감시 사회에 출신 성분을 따지는 사회다 보니까 우리 쪽의 이산 가족들의 이 간절한 상봉의 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항상 소극적이었고 또 마지못해 응해왔고 실제로 주민들도 남쪽을 만나면은 일단 사는 수준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꺼려해 왔죠. 그런데 이런 걸 뜬금없이 제한한다 한들 지금 이게 성사될 리가 만무하고 그런데 권영세 장관은 그게 아니라 뭐 찔끔찔끔 100명씩 200명씩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왕창 대규모로 만나는 걸 하자 또 이래버리니까 아니 100명 200명도 지금 안 되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은 우리 지금 한 4만 명 조금 넘게 살아 계세요. 지금 이산 가족이 4만 명 넘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1,000만 이상 가족이라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이거밖에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는 이제 때가 늦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남아 있는 그분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거야. 이게 될성 싶은 얘기가 아니라 저렇게 막 떠들어대면은 안 되면 결국 또 다른 희망 고문이고 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만 더 쌓인단 말이오. 그러니까 막후에서 조용히 하고 뭐 됐을 때 내놓지. 뭘 자꾸 이렇게 싫다는데 거기다가 대고 그냥 들이붓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좀 고통스러워요. 이게 희망 고문 아닙니까? 이게 희망 고문이다. 좀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뭐 그렇게도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던져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국민들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 제안했다. 이런 것들이나 담대한 구상이란 걸 발표해서 그거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뭔 이런 얘기하면 북한에서 또 니들이 우리 반응을 알고 싶어하니 내 한마디 해준다. 우린 인간 윤석열 그 자체가 싫다. 그걸로 끝났네요. 아니 김여정이 이래버리니까 난 미치겠어 진짜. 그런 진짜 이 표현과 발언은 잘 이제 보기가 힘들 건데.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아예 교류할 뜻도 없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